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 60대 여성분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의견도 꼭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디에 털어놓을 곳은 없고 이렇게라도 하여 속을 풀고 싶어 한자 한자 적게 되었어요. 부디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해요. 남편은 큰아들이 5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생각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 안 기다리고 우리끼리 이사 가요? 음, 아빠는 비행기가 너무 높이 있어서 늦게 온대. 우리 따라온다고 먼저 가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가자. 그렇게 아빠는 멀리 비행기 타고 여행 갔다는 말로 어린 아이들을 달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눈치를 챈 건지 아이들도 아빠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설상가상 이미 남편의 병원비로 많은 돈을 쓴 후였고 형편이 빠듯해져 내 가족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 같아선 고향에 있고 싶었지만 고향에선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35년 전 무일푼으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5살 큰아들, 4살 둘째 아들과 말이죠. 엄마, 나 다리 아파. 언제까지 올라가야 돼? 그치, 형. 엄마, 나도 다리 아파. 엄마도 다리 아파. 좀만 참어. 거의 다 왔어. 엄마, 미워. 계속 다 왔다고 하고, 계속 올라가고, 다리 아프단 말이야. 그만. 자, 조금만 더 있으면 진짜 도착이야. 저희 세 식구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단칸방에서 서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여름이면 땀이 온몸을 적셔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덥고 겨울이면 길이 얼어 바들바들 떨며 내려가야 했던 꼭대기 집이었죠. 처음 시작한 서울살이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상훈이 엄마, 나도 아이들이 있어서 상훈이 상철이 계속 이렇게 늦게까지 봐드리기가 힘들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 네, 그렇죠. 제가 민철이 어머니한테 면목이 없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2아들 녀석을 키우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더군요. 신봉사 마냥 이 집 저 집 아이를 맡겨두고 일을 하러 나가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소리도 들어야 했어요. 허나 어쩔 수 없었죠. 저는 그때마다 죄송하다 고개를 숙였고요. 엄마, 우리 때문에 민철이네 아줌마한테 혼난 거야? 맞아. 상훈이 형아랑 나 때문에 엄마 혼난 거야? 이 녀석들아, 왜 혼나? 민철이 아줌마가 우리 상훈이, 상철이 너무 착하다고 엄마한테 부럽다고 이야기한 거야. 정말이야? 우리 엄마 말대로 민철이 집 가서 배고프다고 떼쓰지도 않고 꾹 참았어. 그리고 어지르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 우리 잘한 거네? 너희 밥도 안 먹었어, 여태까지? 응. 배고프다고 떼쓰면 아줌마가 미워하니까 배 안 고프다고 했어. 그 5살, 4살 아이들이 눈치 보는 법부터 배우는 걸 보니 가슴이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모든 게 다 제 탓이었어요. 내가 능력이 돼서 자그마한 가게라도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을 옆에 두고 일할 수 있을 텐데 사정은 쉽게 나아지질 않더군요. 더는 아이들을 돌봐줄 곳이 없어 집에 두고 일을 다녀야 했습니다. 저는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고요. 밤에는 휴지, 사탕, 찹쌀떡 등을 들고 술집을 전전하며 팔았어요. 제가 이 일이라도 해야 우리 아들들이 조금이라도 가난하지 않게 자랄 수 있었으니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술안주로는 찹쌀떡이 딱 맞는데
한 팩에 1,000원. 드셔보세요. 떡이요?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인데. 아줌마, 술 따라주고 내 무릎에 앉으면 내가 이거 사줄게.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니, 그럼 술 말고 무릎에만 한번 앉아보지? 어느 가게에 들르면 소금 한 바가지를 맞고 나오는 날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취객들에게 욕을 먹은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가게를 나오며 눈물이 흘러나오곤 했죠. 제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망가진 건가 하는 생각들이 흘러가곤 했거든요. 남편만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아도 될 텐데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하루빨리 제 가게를 차려야 했으니까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 눈칫밥 안 먹게 할 수 있을 테니 조금만 더 버티자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상훈아, 상철아, 엄마 왔어. 평소 같으면 제 발소리만 듣고도 문을 벌컥 열고 나왔을 아이들이 기척도 없더라고요. 잠이 들었나 해서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잠이 들었는지 쪼그려 누워있더군요. 이불을 덮어주려 방불을 켰어요. 불이 켜지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금까지도 가슴이 저릿합니다. 작은 아들 녀석은 잔뜩 웅크린 채 넘어져 있었고 큰아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상훈아, 상철아, 왜 이래, 그게 엄마 오면 같이 라면 먹으려고 끓였는데 상철이가 옮기다가 넘어졌어. 엄마, 나 하나도 안 아파. 아니야, 엄마 상철이 아프다고 계속 울었어. 병원 가야 돼, 빨리. 큰아들의 말처럼 작은아들의 허벅지 한쪽은 화상을 입은 채 벌겋게 살갗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땅바닥에는 엎어진 라면 냄비가 있었고요. 당장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가는 내내 자기는 괜찮다고 했어요. 녀석을 업고 가는 동안 제 등은 너무 뜨거웠어요. 화상을 입은 채 처치도 못하고 한참을 있어서였는지 몸에 열이 올랐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아들은 그제서야 엉엉 울더군요. 어른도 아프다는 화상 치료를 받으며 아들은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고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해가 뜨고 나서야 두 아들과 병원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한 손은 큰아이의 손을 잡고 그리고 힘없이 제 등에 엎여 잠이 든 작은 아들을 토닥이면서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빚을 지더라도 당장 가게를 구하자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돈을 구해 작은 방이 딸린 가게를 얻었어요. 우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 이제 집에서 일하는 거야? 이제 집에 우리끼리 안 있어도 돼? 그럼 이제 너희끼리 있지 않아도 되니까 좋지? 저와 아이들은 그렇게 작은 국밥집이지만 저희만의 집을 갖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가게를 운영하려니 모든 게 버거웠어요. 당시에야 가게를 운영하는 요령도 몰랐고 손님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는지도 몰랐으니까요. 말 그대로 어수룩했으니 매출도 그저 그랬어요. 그래도 몇 달이 지나 서서히 가게 일이 손에 익자 저희 어머니를 닮아 손맛이 좋았던 저는 손님들의 입맛을 꽤 많이 사로잡을 수 있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재료를 사오고 한참을 국물을 내고 가장 신선한 고기를 넣고 참 부지런히도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전보다는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었어요. 새 노트를 사주고 새 운동화도 사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새 것을 갖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런 행복이 또 없더라고요. 허나 단 한 가지. 아들들이 사춘기도 잘 지나가고 속 한 번 썩힌 적 없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아이들에게 있어 아빠의 빈자리는 채울래야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 같았거든요. 형님,
나는 우리 상훈이 상철이가 어디 가서 아빠 없이 큰 자식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그게 참 무서워요. 특히 상철이 녀석, 속이 깊어서 저한테 당최 속을 털어놓질 않아요. 분명 저도 아빠가 보고 싶고 아빠 빈자리도 느껴질 텐데 한 번을 얘기하질 않더라고요. 그 녀석이 다 자네 생각해서 그런 거지. 자기 어미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니까. 미안해서 그런 거지, 이 사람아. 맞아요, 형님.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쵸? 근데 상철이 녀석 교복을 빠는데 주머니에 가정통신문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성함이 뭐냐, 직업이 뭐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환경조사 같은 거. 그런데 그 녀석 아버지 성함 적는 곳에 낙서를 했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은 우리 아빠. 이렇게요. 그걸 보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녀석들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겠어요. 이게요, 형님. 제가 채우려고 해도 도저히 안 채워지는 게 있나 봐요. 가게 문을 닫은 저녁 술 한잔을 하며 이런저런 넋두리를 친한 형님에게 했었는데 그 얘기를 둘째 아들 상철이 녀석이 문 밖에서 들은 모양이더군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며 저에게 편지를 쥐어주었어요. 아직도 그 편지는 제 방에 고이 보관하고 있어요. 엄마, 저 상철이에요. 저도 어느덧 19살이 되었네요. 얼마 안 있으면 저는 성인이 됩니다. 엄마의 노력 덕분에 저는 항상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 번도 아빠가 살아계시는 다른 친구들이 부럽지 않았어요. 저희한테는 엄마가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있어 엄마는 아빠이자 엄마였어요.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성인이 되면 엄마를 도울게요. 엄마 옆에서 배우면서 엄마가 해오신 일 제가 이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형이랑 제가 얼만큼 잘 읽어나가는지 아빠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엄마가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엄마, 항상 감사합니다. 상철 올림. 아이들에게 저는 항상 얘기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남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요. 아이들만큼은 번듯하게 사회에서 살아나가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편지를 읽고 나니 그런 생각을 한 제가 부끄러워지더군요. 내 일을 이렇게나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왜 못나게 생각을 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첫째 아이는 서울의 대학에 진학을 하였고요.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제 밑에서 가게 일을 배웠습니다. 둘째 아들 녀석은 죽은 남편을 닮아서인지 그렇게 부지런하고 손님들에게 싹싹하기가 그지없었어요. 또 저와 달리 아들 녀석은 젊어 가게 홍보와 인테리어도 요즘 시대에 맞게 잘 해나가더군요. 덕분에 손님도 제가 운영할 때보다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둘이서만 하던 가게에 직원도 몇 명이나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가게가 커져 2호점, 3호점도 내게 되었고요. 그러다 하루는 둘째 녀석이 저에게 봉투를 내밀더군요. 엄마, 이게 웬 돈이야? 그냥 엄마가 나랑 형 키우느라 고생한 거에 대한 내 마음이에요.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가게에서도 월급으로 가져가잖아. 됐어. 엄만 마음만 받을게. 아니야. 나 돈 쓸 것도 없잖아. 내가 쓸 거 충분히 모아두고 엄마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줘요. 그 돈은 차마 쓸 수 없어 둘째 아들 이름으로 된 통장에 고이 넣어두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이제 좀 숨 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큰아들은 대학도 갔고 둘째 아들은 일찍이 제 밑에서 일을 배워가고 있으니 우리 세 식구 걱정 없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조금 섭섭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둘째와 달리 큰애는 연락이 없었거든요. 제가 몇 번 연락을 하면 엄마, 나 지금 바빠서요 하며 전화를 끊기 일쑤였고 집에 좀 오라고 해도 엄마, 공부하느라 바빠서 집에 갈 시간 없어요 하면서 퉁명스럽게 받아치더군요. 솔직히 그런 첫째를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기른 자식인데 이렇게 몸이 멀어진다고 엄마도 있는 건가 싶어 속이 참 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큰아들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얼마만인가 하여 반가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나갔는데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결혼? 그때 만났던 그 여자친구? 아니요, 걔랑은 헤어졌죠. 다른 애예요. 그래. 근데 엄마 생각에는 취직을 먼저 하고 결혼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 그건 안 돼요. 저희 아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해야 돼요. 돈 좀 보태주세요. 뭐? 말이 돈을 보태달라는 거지. 이건 거의 반협박이었어요. 엄마가 아니면 자기는 길거리에 앉을 판이라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거기다 대학 졸업반을 앞둔 애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장 아이가 생겼다는데 결혼을 막을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같은 과 동기이고 꽤 오래 교제했다고 하였는데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요. 별 수 없죠. 저는 큰아들을 결혼시키고 아들이 살 집, 생활비까지 제가 감당해야 했어요. 큰아들은 취업은 생각도 안 하고 사업만 하려 했거든요. 아, 엄마, 이건 진짜야. 확실한 정보라니까요. 진짜야. 딱 5천만 원만 투자해봐요, 나한테. 어? 어머니, 상훈 씨가 이번에 괜찮은 아이템이 있나 봐요. 그이 딱 한 번만 믿어보시고 투자 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놈의 투자. 큰아들 내외가 저를 찾아오거나 연락을 할 때는 돈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작은아들 녀석은 형이 이것저것 시도해보려고 하는 거니 믿고 보태주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아들이 그래도 울며 불며 잘할 수 있다고 애걸복걸 하길래 부모로서 흔쾌히 돈을 내주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니 이놈이 저를 그저 금고 정도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허나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술만 먹으면 난리를 쳐대길래 참 많이도 돈을 줬네요. 그러던 중 둘째 아들 녀석은 군대에 갔고 저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혼자 운영을 감당하려니 버거워 큰며느리를 직영점에 앉히고 관리하게 했고 저는 체인점들을 돌아다니며 관리를 했고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달력을 보니 다음 날이 제 생일이더군요. 늘 오는 생일이라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테지만 아이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생일이라니 조금은 적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해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약속 당일 들뜬 마음에 오랜만에 꽃단장을 하고 옷까지 새로 사입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갑자기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지금 빨리 처가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엄마 생신인데 어쩌지? 아니야. 어여 가봐. 괜찮아. 얼른 가봐. 미안해, 엄마. 아들의 전화를 끊고 나선 어쩔 수 없이 혼자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그마저도 사돈이 편찮으시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보약을 한 채 지어 선물해야겠다는 마음에 집을 나서는데 마침 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친구는 이상하게 제가 호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얘, 나도 우리 애들이랑 여기 왔어. 얼굴이나 좀 보자. 여기 로비에서 만날까?
뭔 소리야? 어머, 그래? 아니, 상훈이랑 상훈이 식구가 보이길래 너랑 같이 온 줄 알았지. 너 오늘 생일이라 가족여행 온 줄 알았다, 얘. 전화를 받는 내내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장모님이 편찮으신 게 아니라 그냥 저희들끼리 놀러 간 거였어요. 그냥 사실대로 말해주지. 그럼 좀 덜 비참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한참 젊을 때 저희 부부 여행 다니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서운해하지 말자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마음을 가눌 길은 없더군요. 그리고 터덜터덜 집에 오니 택배가 와 있었습니다. 그건 작은 아들 녀석이 그 작은 군인 월급을 모아 미리 보낸 제 생일 선물이었어요. 박스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네요. 이후 큰아들 내외에게 딱히 내색은 하지 않은 채 평범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는 대형 사건이었죠. 저기, 큰 사장님, 다른 게 아니라 말씀드릴 게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김 실장? 저, 다른 게 아니라요. 작은 사모님이 계신 직영점에서 자꾸 정산이 빈다고 연락이 와서요. 정산이 비어요? 네, 매출액 중간 확인할 때마다 자꾸 금액이 달라지나 봐요. 그런데 그게 작은 사모님이 카운터 계실 때만 유독 그래서. 우선은 제가 확인해 볼게요. 고마워요, 김 실장. 말을 들으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설마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직영점 매장에서 넘겨받은 CCTV 영상을 돌려봤어요. 설마 아니겠지가 아니더군요. 큰며느리가 카운터를 보며 현금으로 들어온 매출을 매상에 올리질 않고 현금으로 챙기거나 특정 테이블의 메뉴를 누락시켜 등록한 후 돈을 챙겨 두었더군요. 저는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 당장 큰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왜 부르셨어요? 아, 어머니 이번에 상훈 씨가 진짜 괜찮은 동업자를 찾았거든요. 얘 아가, 돈이 부족했던 거니? 돈이요? 그래, 카운터에서 돈은 왜 가져갔니? 월급이 적었어? 나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더 줬을 텐데 왜 그런 짓을 한 거니? 저 지금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에이, 제가 무슨 돈을 가져가요. 내가 가게에 CCTV를 이곳저곳에 해두었단다. 이런 상황 대비해서. 제가 카운터 외에도 이곳저곳에 CCTV를 설치해둔 사실을 며느리는 몰랐나 보더군요. 제가 CCTV 얘기를 하자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듯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며느리는 그제야 엉엉 울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게 제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생활비? 내가 너희 내외 생활비랑 네 월급 따로따로 주고 있는데. 그게 빚을 좀 갚느라고요. 큰 빚은 아니고요. 저랑 상훈 씨가 진짜 급할 때 가끔 빌린 게 좀 커져서. 빚? 저, 어머니,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말인데, 빚 좀 갚아주실 수 있으세요? 빚만 갚아주시면 저희 진짜 열심히 일할게요. 앞으로 이런 일도 없을 거고요. 상훈 씨는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말도 못 건네겠다고 하고. 그런데 이자 찍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해서요. 어머니, 딱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저도 몰랐던 빚을 대체 어디서 만들어 온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거기다 자기 잘못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빚부터 갚아달라는 며느리의 행동이 어이가 없었어요. 여기서까지 제가 감싸주면 큰아들 내외를 망치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너희 욕심 때문에 생겨난 빚을 왜 내가 갚아주니?
언제 너희들 필요하다고 한 거, 뭐 애기 육아에 필요한 거 안 해준 적 있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상훈이랑 네가 가게에서 받는 월급으로 알아서 메꿔라. 그 전까지는 생활비도 없어. 이만 가봐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섭섭해요. 상우 씨 장남이에요. 어머니, 장남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장남이 거지같이 사는 걸 보셔야 속이 시원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럼 저도 생각이 있어요. 며느리는 저렇게 말하고 획 나가버리더군요. 그날 밤에 큰아들 녀석은 술에 잔뜩 취해 전화를 걸어와서는 지 안사람이랑 똑같은 말을 떠들어대더니 뚝 끊어버리더군요. 내가 뭘 위해 살아온 건지, 내가 돈 버느라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건지 그날 밤 내내 하염없이 울다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나 지났을까요? 두 내외가 찾아와 엉엉 울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굶어 죽겠다고요. 참, 겨우 일주일을 못 버티다니요. 엄마, 이 사람이 말이 심했어요. 이 사람도 진심 아니었대요. 그만 화가 나서 그냥 한 말이에요. 사람이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해요.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사실 엄마한테 말은 못했지만 죽을 맛이었어요. 엄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네, 어머니.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돈 훔친 것도 그렇고 다 잘못했어요. 두 명은 저를 아주 밤낮으로 괴롭혀댔어요. 얼마나 괴롭히던지 제가 좀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저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보이지 않더군요. 물어보니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어젯밤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더군요. 결국 도와줬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사업 얘기는 하지도 말고 가게에 나와서 일을 배우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그 후에는 정신을 좀 차린 건지 다행스럽게도 가게 일을 곧잘 하더군요. 그리고 마침 둘째 아들 녀석도 군에서 전역을 하였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 둘째는 첫째와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그래도 둘째가 제 옆에 있으니 새삼 든든했어요. 그러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나이도 되었는데 일만 하는 아들의 청춘이 아까웠거든요. 가게 직원들 중 아들보다 2살 어린 여직원이 있었는데 참 성실하고 밝은 친구라 저런 친구가 우리 아들 녀석과 마음이 닿는다면 참 좋을 텐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우연히 방문한 가게에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현이야, 이것 좀 먹어봐. 저번에 먹고 싶다고 했던 도넛. 어머, 오빠 어떻게 사왔어요? 이거 일찍 품절되는데. 정말 고마워요. 당연히 네가 먹고 싶다는데 내가 잊을 리 있어? 얼른 먹어. 사람들 오면 내가 직원 간식으로 사왔다고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가을 저녁 아들 녀석이 밖에서 외식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냥 오랜만에 둘이서 외식이나 하자고 말이에요. 문이 드르륵 열리고 아들 녀석이 들어오더군요. 익숙한 얼굴과 함께요. 모두 자리에 앉고 나서야 아들 녀석이 입을 열더군요. 가게에 또래가 둘뿐이다 보니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저도 환하게 웃음을 지으며 축복의 말을 하려 했어요. 근데 예비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큰 사장님, 사실 이 일은 빨리 말씀드리자고 했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계속 미뤘어요. 자신이 없었다뇨? 어떤 게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아버지는 뵌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자라왔어요. 근데 할머니도 몇 해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여동생이 유일한 가족이거든요.
이런 제 환경이 혹시나 염려돼서 반대하시지 않을까 겁이 났어요. 제 며느리는 그 말을 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에 저는 답변을 해주었답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가게에서 그렇게 못된 사장이었어요? 나는 현이 양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머님이 정말 현이 양을 잘 키워주셨네요. 살아계셨다면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드렸을 텐데.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내 의견이 뭐가 필요해요? 그래도 내 의견이 필요하다면 난 현이 양이 우리 가족이 되어준다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이 녀석이 현이 양이 있어서 그렇게 밝아졌던 모양이야. 내가 참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살게요. 정말 잘할게요. 그렇게 아들 녀석은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며느리가 가족이 되고 가게도 더욱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며느리 내외의 부지런함과 싹싹함이 빛을 발한 거죠. 하지만 첫째 녀석은 그런 둘째 내외를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는지 몰라요. 틈만 나면 제가 둘째 내외를 아낀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둘째 며느리 외모에 대한 험담을 하더라고요. 재수 씨는 점점 살이 찌는 것 같아. 어째 점점 더 못생겨지는 게. 둘이 자식 낳으면 그 자식이 걱정될 정도라니까? 너 말에도 정도가 있지. 그게 무슨 말이야. 동생 들으면 어쩌려고. 아니 뭐 사실이잖아.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아니 어머님 농담이에요 농담. 거기에 첫째 며느리까지 보태는데 참 제가 다 부끄러워 이 아이들을 어째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쩜 그리 철이 안 드는지. 게다가 제가 언젠가 둘째 여동생이 자궁 쪽에 암이 발견되어 수술비와 요양비 등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돈을 조금 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어찌나 저를 들들 볶아대던지 어느 날은 글쎄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와선 두어 시간 동안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렇게 생각 없이 돈을 해주면 어떡해요? 애들 버릇 나빠진다니까요. 나중에 또 엄마한테 돈 달라고 보채면 어떡하게? 맞아요, 어머님.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걱정 말아라. 걔네들 오히려 지금 그 돈 갚겠다고 나한테 다달이 입금하고 있어. 가족이어도 이렇게 자꾸 의지하게 되면 자기들 자립심 없어진다고. 그러니 더 말 붙이지 말아라. 제가 나중엔 이렇게까지 말하자 둘 다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내외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했지만 정말이지 고집스럽게도 그 돈을 제게 다 갚더군요. 참 기특하기도 하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죠. 사실상 둘째 내외 덕분에 가게도 확장하고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마음을 놓을 수 있으니 너무 고마운 마음뿐이었답니다. 허나 반대로 첫째 내외는 어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꾀만 부리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점점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를 붙잡고 그러더군요. 엄마, 나 몸이 피곤해서 일주일에 6번 나가는 건 무리예요. 내가 명색의 사장인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가게의 주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엄마 원칙인 거 모르니? 늘 지켜온 원칙을 이제 와서 어기면 어쩌겠다는 거야? 거기다 너는 엄마가 사정을 봐줘서 이미 출근도 늦게 하잖니? 출근 그거 몇 시간 늦게 한다고 몸이 나아요? 며칠째 몸이 계속 쑤신다고요. 아님, 가게 명의로 제 명의로 돌려주시던가요. 내 것도 아닌 가게니까 제가 욕심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뭐야? 참으로 기가 막혔어요. 그렇게 시작된 실랑이는 점점 커져 싸움이 되었고 나중엔 둘째까지 화가 나 첫째를 지적하고 나섰어요. 허나 첫째는 자기가 잘못한 게 뭐냐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엄마!
솔직히 이 집 장남은 나예요. 내가 이 가게에서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근데 왜 가게 하나 못 준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고도 부모예요? 뭐라고? 이놈의 자식이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첫째는 사업 자금 받아 홀라당 까먹은 건 생각도 안 나는지 제가 마치 자기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다는 듯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던지.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막상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만큼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애들 아빠 없이 고생고생하며 키웠는데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 나이 때까지 살았나 그런 생각에 충동적으로 머리를 콱 박고만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애들 아빠 사진을 꺼내보며 숨을 죽여 울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몸 여기저기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자고 일어나면 눈앞이 뿌옇고 어질어질했어요. 거기다 가게 상황도 바쁘게 돌아가게 되면서 손갈 데가 더 많았죠. 둘째 애들은 저에게 쉬라고 계속 권유를 하긴 했지만 저는 하루도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내외와 함께 영업 마무리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시꺼매지더군요. 그 뒤로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실이더군요. 그런데 둘째 내외가 절 보며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어요. 첫째는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요. 그 후 저는 아이들에게 왜 고작 쓰러진 걸로 우냐며 달래주곤 몇 가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검사를 받으면서도 당연히 과로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즘 스트레스도 많았고 몸도 무리했으니까요. 허나 제 예상과 달리 의사로부터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는 하늘이 노래지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어딘가 마음이 허탈해지기도 하고 내가 나이가 먹었다는 게 실감이 되기도 하고 일을 좀 덜 할 걸 후회도 되고 남편도 생각나고 네,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암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초기가 아니라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엄마,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그나들은 이제서야 자신이 한 짓들이 다 미안하고 죄스럽다며 제게 울고불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아무리 제가 달래도 수술 전까지 눈물을 멈추질 못하더라고요. 그런 첫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첫째 때문에 비록 마음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첫째가 날 걱정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감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나아진 기분으로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기간은 사실 많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힘든 수술을 받으신 분들 모두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을 만큼 저는 하루하루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도 아들 내외가 꾸준히 와 간병인도 쓰지 않고 저를 돌보고 특히 둘째가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첫째가 제 곁을 꼭 지키고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이겨내고 태어나는 날 저는 너무도 끔찍한 진실을 알아버렸답니다. 첫째 내외가 잠시 병원에 있는 편의점에 다녀온다길래 아이들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참을 지나도 오질 않아 혼자 힘든 몸으로 병실을 나섰어요. 마침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 연기 어땠어? 어색하진 않았지? 괜찮았어, 아주. 그래, 다행이다. 이제 엄마한테 재산 나눠달라고 말하려고. 엄마도 솔직히 이제 죽은 문턱까지 밟아봤으니까 생각이 달라졌을 거 아냐. 아무리 노인네라도 결국 오래 못 살 텐데 미리미리 주고 죽어야지. 그럼 자기가 눈물 연기도 하고 어머님 걱정하는 척도 많이 했으니까 뭐라도 더 나을 거야. 장남인데 당연히 많이 해주시겠지.
들으면서도 제 귀를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한 걸 겨우 힘을 주어 땅을 지탱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차라리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첫째 내외에게 가 멱살을 잡고 싶었죠. 허나 그럴 힘도 없었고 그저 살고 싶지 않단 생각만이 가득해져서 그대로 첫째 내외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침 둘째 쪽도 집에 와 있길래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 대신 짐을 정리해주고 청소를 해주면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있을 때도 저는 멍하니 TV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을까요? 저녁 때쯤 첫째가 조심스레 입을 떼었습니다. 엄마, 이제 미리 재산 나눠주시는 건 어때요? 미리 나눠주시면 저랑 상철이랑 얼굴 붉히지도 않을 테고요. 형, 엄마 퇴원하신 지 하루도 안 됐어. 그리고 나는 엄마한테 재산 받을 생각 없어.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냥 엄마 가게 이어서 운영할 거야. 어머, 왜 저희를 나쁜 사람 만드세요? 그럼 재산 안 받겠다는 각서라도 쓰시던가요? 그리고 동서는 직원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서방님을 꼬드겼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동서 속 뻔히 알지. 돈 보고 시집 온 거 아냐. 근데 어떻게 재산에 욕심이 없을 수가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형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한 거 가지고 뭘 심하긴. 엄마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랑 상철이랑 지금 잘 나눠주셔야지 나중에 분쟁할 일이 없지. 사람 일 혹시 또 모르잖아요. 그때 제 이성은 끊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첫째 아이를 불렀어요. 상훈아. 네? 너희 식구 데리고 나가라. 불편하다. 엄마, 왜 그래요, 갑자기? 나가기 싫으면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상훈아, 상철아, 그리고 아가 너희들까지. 둘째야, 너는 녹음기 켜. 둘째 며느리는 제 말에 녹음 버튼을 눌렀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보며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생각해도 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게 나을 것 같다. 엄마가 너희에게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지. 가게 체인점 운영 비용이 들어오는 곳이 10곳 정도이고 이 집 건물도 엄마 거고 제주도에도 엄마가 사놓은 땅이 있고 노원에 있는 꼬마 빌딩까지. 이게 내 재산 전부야. 이 집이 있는 건물, 이거는 내가 죽기 전까지 내 것으로 하자. 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상철이 네가 체인점 10곳, 제주도 땅, 노원 꼬마 빌딩, 그리고 엄마가 죽고 나면 이 건물까지 다 가져가라. 제 재산이 그렇게나 있는지 아이들은 몰랐어요.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혹시나 아이들이 제게 재산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면 엄마 재산을 믿고 망나니처럼 살아갈까 봐서요. 괜히 밝히지 않았나 싶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게 제 성견지명이더군요. 만약 제게 그 많은 재산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큰아들은 한 푼이라도 뺏기 위해 달려들었을 테니까요. 그 와중에 큰아들 내외 표정이 가관이었어요. 입이 떡 벌어져서는 실실 웃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미리 안 했어? 엄마, 왜 미리 말 안 했어? 진즉 말하지 그랬어. 나는 가게는 필요 없고 제주도랑 노원만 줘요. 상훈아, 나는 이제 네 엄마 안 할 거고 너도 이제 내 자식 아니니까 이 집에서 나가주겠니? 뭐라고요? 내 말 지금까지 뭐로 들었니? 엄마 너한테 재산 줄 생각 한치도 없어. 제 말에 큰아들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은 믿을 수 없다며 저에게 다시금 물었고 저는 병원에서 들은 그대로를 다 얘기해 주었어요. 더는
애써 연기할 필요 없다. 나가라. 그러자 작은 아들은 형과 형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뻥끗하다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도 큰아들 내외는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며 싹싹 빌고 난리가 났습니다. 작은 애의 조언에 따라 저는 더 단호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런데도 첫째는 유류분 소송을 할 거라며 법적으로 나불나불 하더라고요. 참 하는 태도가 어이가 없더군요. 이미 그 부분에서도 법적으로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놨거든요. 그 말을 했더니 다시 한번 울고불고 나오더라고요. 참 제가 이런 애도 자식이라고 애지중지했는지. 작은 애는 아직도 형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며 분을 참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그럭저럭 마음을 잘 추스리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이런 식으로 인연을 끊는 것도 두려웠고 어린 시절 순진무구했던 큰애의 모습이 꿈에 나와 괴롭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아이를 계속 도와주고 품는 것이 아닌 이 선택이 잘한 선택이라는 판단이 들어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또 둘째가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지 수시로 찾아와 안부도 물어주고 챙겨도 주고 있어 외롭지도 않고요. 오늘을 이유로 이 이야기는 제 마음에만 담아둘 것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두서없는 노인네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